네, 안녕하십니까. 봉장입니다. 오늘은 8월 며칠입니까? 18일. 예, 8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저 커피. 커피 한 잔만 부탁하겠습니다. 그죠. 또 한 주 동안 정시가 참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그죠. 요즘은 어떤 장이 좀 많이 힘들어요. 예전 같지는 않죠. 힘들고 또 어떤 한 주 또 어떤 악재 막 이런 것들이 확 불거지고, 첫째는 미국의 어떤 국채의 어떤 채권 금리가 막 확 치솟죠. 치솟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증시가 또 발작을 일으키죠. 그래 보면 또 최근의 흐름 보면 우리가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 그런 것도 막 생각나죠. 근데 항상요, 위기라는 게 생기면 또 항상 그래요. 조그만 어떤 악재가 생기면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이 막 들끓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이게 언제 그러냐 듯이 조용해지고, 그죠? 계속 그게 어떤 반복이라는 거죠. 어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니까 금리를 10에서 12%인가 막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야 어차피 어떤 스스로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멸하는 어떤 그런 시기니까, 그죠? 그런 시기니까 그렇다 쳐도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막 난리도 아니죠. 미국의 어떤 국채, 이거는요,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어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떤 그런, 그죠? 어떤 제로 금리 그 기조를 깨고, 어떤 30년 만에 어떤 그런 거를 기조를 깨고 탈피를 하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어떤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이탈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국채, 이런 그런 그죠. 10년물이 막 4%까지 치솟고 막 난리죠. 근데 아직까지는요, 글쎄요, 그렇게 위기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듭니다. 미국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3.0에서 3.2, 그 다음에 어떤 9월 달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전망치가 막 나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유가였죠,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그리고 84불까지 돌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유가가 어떤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9월 달은 CPI가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9%대에서 하향 안정을 계속 그리다가, 그죠? 목표인 2%대를 눈앞에 딱 두고 3.0까지 찍었다가 여기서 다시 턴하는 거죠. 3.0, 3.2. 9월 달은 더 높은 거 아니야?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해석을 한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요,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어떤 물가가 다시 치솟고 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분명히 위험한 요소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유가란 것도 결국은 많이 어떤 치솟을 명분은 없다. 왜냐? 결국은 그죠? 어떤 유가란 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요 공급의 법칙과 또 앞으로의 어떤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가만이라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 이런 개념인데, 그죠? 지금 중국이 어때요? 리오프닝 한다, 아니면 경기 부양을 한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죠. 그죠? 중국도 요즘 그죠? 난리잖아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버리잖아요. 물가가 어떤 다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데 중국은 어때요? 디플레이션. 그거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수순이라고 봐요, 저는. 죽는 수순. 왜? 미국이 그래 만드니까. 미국이 왜 그래 만들었어요? 그죠? 기축동화에 도전을 하니까. 위안화를 전 세계 공용화폐로 만들겠다.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위안화를 공용화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정성을 들였죠. 아프리카나 저런 많은 국가에 위안화를 엄청나게 뿌렸어요.
뭐 돈을 대준 거죠. 돈을 대줄 테니까 우리 중국하고 협력하자. 그리고 우리 편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것이고, 또 가까이는 어떻게 해요? 그죠? 빈살만 하고 만나서 결제할 때, 석유를 결제할 때 위안화를 쓰자. 그래, 해보자. 실제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만일 그 사우디나 뭐 어떤 주변 이란 이런 국가에서 위안화를 받고 기름을 줬어요. 근데 그 위안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치가 완전 대폭락이죠. 기축통화는 뭐랬죠? 기축통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고 했죠. 안정성. 화폐라는 건 뭡니까? 요동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묵직하게 듬직하게 어느 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멍일에 요동을 치면 그건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그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인식을 시켜주는 단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나 이란이 머리 굴려가지고 중국하고 손잡아가지고 기축통화에 도전을 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죠? 산유국들이 위안화를 받고 기름을 줬는데 그 화폐가 대폭락을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중국, 그죠? 중국도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구조라 보셨죠. 어떤 경제의 축은 부동산이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이 크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근데 무슨 커피 오다 다 마셨나? 왜 요거밖에 없노? 절반만 주네. 김PD님 뭐 안 드십니까? 네. 그죠? 까먹었다. 어디까지 했니? 죄송합니다. 중국. 그래, 중국을 죽이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뭐 어떤 중국이 또 막 어떤 전 세계를 막 흔들어 놓고 있죠. 중국이 미국에서, 그죠? 디폴트. 이거 우리 지금, 돈 없어. 갚아줄 능력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에버그란데죠. 에버그란데. 에버그란데 그룹. 중국말로는 흥다 그룹. 그죠? 이 흥다 그룹도 보면요. 우리나라도 실제 어떤 진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막 어떤 진출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막 짝짝짝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과정을 보면 별로 질은 안 좋아요. 약간 먹튀 이런 것도 많고 질은 별로다. 결국은 뭐 부동산 회사라고 보면 돼요. 부동산 개발해서 뭐 팔아먹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흥다. 이 그룹도 파산했죠. 근데 그 흥다 그룹이요. 뭐 최근에 갑자기 막 확 파산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흥다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아니지 21년이니까 재작년이네요. 제 기억으로 그 2021년 그때 연말에 그죠? 연말에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미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홍콩 증시 이런 데 거래 정지 상태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뭐 이미 망한 회사 한 번도 다시 막 어떤 뭐 거론하고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좀 어떤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뒤흔드나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죠? 그 컨트리 가든이죠. 컨트리 가든. 그 중국으로 보면 그 비구이 위안, 그죠? 비구이 위안이라는 컨트리 가든. 이 회사가 또 만기 도래한 어떤 두 종에 대해서 돈 없어 하고 디폴트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막 이런 부동산 폭락으로 시작된 어떤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죽으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고, 어떤 많은 어떤 세계 경제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막 우려가 막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 봐야죠. 중국이 죽으면, 그죠? 문제는 분명히 생겨요. 그 큰 나라가 한때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던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가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은요, 첫째는 중국 스스로가 자충수를 뚫고, 두 번째는 미국이 그렇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라 봐야 되죠.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익혔잖아요. 그죠? 왜? 왜 그랬어요? 미국이나 나는 그래요. 최소한 어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봐왔을 때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축통화를 도전하는 국가는 절대 그냥 안 뒀다. 어떤 무서운 응징을 해서라도 바로 처단을 했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다. 돌이킬 수 없는 거다.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중국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중국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죠. 그 앞전에 가가지고 그 봄에 앨런이 가서 제시했잖아요. 너희는 세계의 공장으로 살아라. 1차 산업, 2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해라. 미국이 딱 견제하는 반도체나 이런 최첨단 산업은 다 접어라. 그러면 살려줄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이 뭐랬어요? 황당하죠. 뭐야, 이거. 너가 필요 없어. 우리 내수 경기만 활성화시켜도 얼마든지 살아. 그리고 타협 그런 거 없어. 끝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요? 완전히 이제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걷잡을 수 없죠. 못 살아난다 봐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중국은 죽는다. 거기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중국 관련주는 아예 보지도 맙시다. 막 계속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중국 관련주들은 아예 다 배척시켜요. 아예 뭐 가만도 없어요. 근데 앞전에 보면 그죠? 해외여행 이런 거 개방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주들 확 급등하고 했죠. 근데 돈이 없는데 무슨 여행을 다닐까요? 국민들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 30%가 돼가는데 무슨 돈으로 여행 다녀요? 부동산 경기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중국 관련주는 보지도 않는 그런 편이죠. 그러면요, 중국이 죽으면 꼭 나쁜 것만 있느냐? 저는 또 그렇게 안 봐요. 일시적으로 충격파는 있겠지만요. 결국은 중국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또 겹치잖아요. 우리나라 하는 일과. 그죠? 이제는 우리하고 기술 경쟁을 하는 국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나라를 경쟁하는 어떤 그거는 경쟁자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그죠? 그 기업들, 기술력들 다 빼내가지고 다 차지하잖아요. LCD는 아예 막 경쟁도 안 될 만큼 그죠? 다 뺏기고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반도체고 뭐고 중국한테 다 뺏긴다 봐요. 왜? 그게 중국이니까. 그리고 그죠? 돈이라는 거는 그래요. 중국은 뭐 윤리 이런 것도 없어요. 상대가 어느 집단이든지 침투해서 돈 줄게 기술도 빼가는 거죠. 빼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기술을 갖고 우리 거다 하고 우기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고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요, 중국의 몰락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살 길이다. 저는 또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격파가 있고 하락이 올 줄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래 보는 거죠. 그 잘 나가던 일본이, 그죠? 그 잘 나가는 일본이, 그죠? 몰락을 하면서, 프라자 합의 이후에 몰락을 하면서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하게 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희생이거든요. 그런 게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그죠? 매년 엄청난 상상불허하는 경제 성장을 해왔죠. 그 경제 성장을 해올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 그건 아무도 그 점 부정 못 할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반기를 들어서 그 시장을 뺏기는 거죠. 그러면 그 뺏어온 그거를 미국이 지금 어디다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일본, 멕시코, 인도 이런 데 쭉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 질서, 공장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실전 우리나라도 어쨌든 줄을 서야 돼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택해라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미국을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요? 아랫게도,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또 기시다 갔다 왔죠. 미국에 가서
세 명이서 이래 모여가지고, 그죠? 그 모여서 속닥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어떡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친구처럼 이렇게 서로 뭐 술이나 한잔 먹고 이래 지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형제를 맺자. 도원결의라는 걸 한번 해보자. 야, 손가락에 잘라. 핏방울 뚝뚝뚝 떠들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는 형제야. 전 세계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도원결의 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덤빌려면 덤비. 그런 식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정치란 이면에는 그죠? 셈법이 틀리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제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잘하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요. 중국이 죽는데 중국 경제가 몰락을 하고 죽고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죠?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석유 소비 이게 가능해요? 힘들겠죠.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 전쟁 치를 때 러시아산 석유 아무도 사지 마. 미국에서 엄포를 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가 싼 가격에 인도, 중국에 엄청나게 팔아치웠죠. 그리고 중국도 좋다고 막 엄청나게 사놨어요. 그 재고도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무슨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는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기 힘들다. 아마 그런 구조가 아닐까. 뭐 LNG 정도야 뭐 푸틴이 잘하는 수법 있잖아요. 이제 여름 지나고 조금 한 9월달 되면 찬바람 불면 유럽에 대고 협박하겠죠. 올겨울 엄청 춥다는데 우리 난방용 가스 공급을 안 해줄 건데 너것도 한번 추워가지고 얼어주고 봐라. 그러면 LNG는 또 요동을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석유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석유라는 게 뭐죠? 그 어떤 석유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다? 경제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죠. 근데 중국이 소생하지 않는 한 그거는 유가는 급등 치고 나가기 힘들다. 그래 되면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한계가 있다. 뭐 당분간은요, 뭐 한 3%대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2%대로 급속하게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3%대에서 적당히 막 쿵짝쿵짝 하고 놀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어요. 지금도 뭐라고 해요? 골디락스 경제다. 그런 이야기를 오가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골디락스를 운영할 만큼, 운운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데 굳이 뭐 손댈 필요 있겠어요? 금리 굳이 내릴 필요 있어요? 지금 적정한데. 이 정도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물가도 잡히고 미국 경제도 잘 돌아가고 뭐 나쁠 게 없는데 굳이 뭐하러 금리 인하 손대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어떤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느긋하게 간다. 미국 국채가 지금 막 오르고 어쩌고 해도 실리콘밸리 사태처럼 은행이 막 몰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이미 한 번의 교훈으로 그죠?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문제는 없다. 단지 어떤 채권을 투자한 뭐 월가나 이런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역시도 걔네들은 또 다른 뭔가를 하겠죠. 그죠? 어떤 채권이라는 거는 그죠? 어떤 채권이라는 거는 뭐 1일짜리, 뭐 2일짜리는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길게 보는 거죠. 하물며 미국 국채 뭐 10년, 20년, 30년물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죠. 결국 뭐겠습니까? 뭐 물가 상승률, 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또 어떤 화폐 가치에 시간에 비례하는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뭐 한 30년물은 한 5점, 한 7호 요 정도까지도 뭐 적정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우리나라만 요동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중국은 그죠? 흥다 그렇고 뭐 비구이 위안 그렇고 이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뿐 아니고 중국은 이제 몰락의 시작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베트남 그죠? 베트남도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빈그룹 요즘 또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치도 막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결국 뭐냐? 전 세계가 고금리, 지속되는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 한다. 다 그런 어떤 상태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 한다. 너무 힘들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 그게 이제 정시로 막 이제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 되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당분간은요, 주식시장에는 돈이 없어요. 더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첫째는요, 어떤 그 동학개미들 열풍이라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9만 원대, 카카오, 그죠? 카카오가 전 국민이, 그죠? 국민주라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었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산 게 카카오였죠. 근데 카카오가 고점 한 17만 원인가 찍고 지금 5만 원도 안 하죠. 그죠?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거 갖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신은요, 딱 단편적으로 돈이 없어요. 돈을 잃을 만한 사람은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 얼마 없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신용 미수 막 때리죠. 한마디로요, 어떤 심리라는 게 그래요. 지금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지고는 도저히 내 본전을 파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잠수 타는 거죠. 덮어놨고. 어이구, 카카오야. 언젠가는 내 본전 오겠지. 삼성전자, 언젠가는 9만 전자 다시 오겠지. 이마트, 언젠가는 내 본전 오겠지.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묻어두고 떠난 거죠. 떠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부분이 그죠. 전업하는 어떤 주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한 방이거든요. 한 방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쏠림, 가는 놈한테 달라붙기.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처음에는 2차 전지가 강풍을 했죠. 근데 이 2차 전지도요, 제가 굳이 강풍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광기라고 하는 이유는, 2차 전지가 가면 다 같이 가야죠. 그죠? 다 같이, 장비부터 해서 모든 업종이 비슷하게 다 같이 올라가야 맞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포스코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장비주나 이런 거는 더 폭락했는데요. 다 죽었는데. 그래서 강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죠? 에코프로, 이런 포스코 이 시리즈가 나쁜 회사는 아니라는 거 저도 어떤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고평가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예 손을 안 댄 거고. 물론 그런데 전 국민이 주식 참여하는 개인들이 이자전에 쏠림이 발생되니까 여타 종목 다 팔아치우고 무조건 달라붙기 하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은 했죠. 그러면서 느끼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반응이구나. 그렇게 이제 어떤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 나가는 거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고. 근데 어쨌든요, 요즘도요, 개인적으로 이래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질문하시는 분 많아요. 최근에는 그죠? 어찌 보면 어떤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겼다, 2차 전지 어떤 혁명이다, 말은 많아요. 근데 일단은요, 게임이 끝난 건 아니죠. 그냥 1대0 이런 거죠.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공매도 세력이 그냥 손 털고 나갔나요? 최근에 또 공매도 축으라고 치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또 2대0이 될지 1대1이 될지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비싼 구간이다. 그러니까 안 보겠다. 그래서 에코프로 시리즈, 포스코 시리즈 좋은 건 알지만 제가 봤을 때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보지도 말자. 안 본다. 어떤 그런 시각이었죠. 2차 전지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해요. 저는 에코프로를 안 봐요. 포스코를 안 봐요. 뭘 봐야 돼요? 자동차 회사를 봐야죠. 전기차 판매 대수만 보면 되잖아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확 떨어지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라는 게요. 기아차든 현대차든 어떤 자동차 회사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신차가 출시가 되면 처음에 신차가 출시되면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막 무조건 제일 먼저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매니아층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아층들의 어떤 소비가 보통 보면 어떤 시장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 차지한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 출시가 되면 확 판매량이 급증을 해요. 쭉 급증을 하다가 이 매니아층이 매수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주춤 해요.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죠? 전기차, 그 판매 대수나 주변에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전기차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죠? 물론 뭐 배터리의 어떤 성능,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요, 발화, 그죠? 폭렬 현상. 전기차 배터리가, 그죠? 한번 해가지고 빵! 하면 불 나가지고 막 이래 죽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동안에는 보급률이 작아서 그런 거죠. 보급률이 작으니까 이슈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점점 보급률이 올라가면요. 그 어떤 배터리에 대한 어떤 폭렬 현상이에요. 그죠? 그 어떤 배터리는 뭐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줬지만 그 일정한 힘 이상의 충격, 왕! 가해지면 여기 어떻게 해요? 분리막이 파괴가 되고 양극재, 응축재 막 뒤엉키면서 순간적으로 불이 확 붙는 거죠. 3초 만에 천도시까지 확 치솟는 거. 그걸 폭렬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이 생각처럼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배터리 회사는 벌써 뭐 5년, 10년, 20년쯤 확 다 반영해놨는데 생각처럼 실적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그죠? 원자재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원자재 동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때로는 배터리 죽으라고 팔아가 적자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배터리, 우리밖에 못 만든다? 그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군가의 그냥 뭐 어떤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이라 생각해요. 세상에요. 기술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돈이 되면 세상에 나와요. 돈이 되면 더 나은 기술이 또 나와요. 안 만들고 안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된다 싶으면요. 우후죽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밖에 못 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죠? 인공위성도 만들고 달나라 날아갔다 왔다. 그런 세상에, 그죠? 우리나라밖에 못 한다? 그거는요. 막 어떤 망상이에요, 망상.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어쨌든 2차 전지는 그렇다. 그리고 금량은 아예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저는 어떤 분석 대상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예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뭐죠? 그죠? 2차 전지 다음에 초전도체가 막 부러집혔죠. 초전도체가 또 아직도 진실게임이 막 공방전을 펼쳐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초전도체는 잘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초전도체가 진짜다 아니다 막 논란 속에서 아랫게 네이처에서 한 방 빵 터뜨렸죠. 터뜨리니까 또 주가가 확 폭락을 다 했어요. 네이처라는 네임밸류가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셔요. 그 기사를 쓴 장본인이 누군데 결국은 그냥 기자잖아요. 기자가 그냥 지 생각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모른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다시, 그죠? 다시 또 우리 회원님들이 질문하신, 그죠? 맥신에 대해서 맥신 테마가 또 나왔어요. 예. 그러면 잠깐 한번 커트하고 다시 이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그 편집 문제 때문에. 예. 그러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